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두려워지는 당신에게 살 만큼 살았다는 보통의 작가 지은이는 이근우, 발행은 가디언입니다. 이 책은 이근우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스스로 살아본 인생을 돌이켜 깨달은 삶의 이치들을 인생 후배들에게 때론 유쾌하게 때론 다정하게 들려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등을 펴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 책에서는 가족 간에 일어나는 문제는 물론 사회생활에서 모두가 겪어야 하는 과제들,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자기만의 해법,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처리하는 삶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의학자인 저자가 나이 듦에 관해 풀어낸 심리서이면서도 인문학적 깊이와 에세이를 읽는 듯한 재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내용 전체를 시종일관 유쾌하게 지탱하는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명제를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독자들이 스스로 그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즐거움과 감동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기 전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깨달음이 주는 가치. 흐름의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나는 젊었을 때부터 남이 다 가지는 것을 갖지 않고 살아왔다. 사람들은 이런 나의 생활 태도를 보고 무소유의 실천자라고 치켜세웠다. 듣기 싫지는 않은 말이지만 내가 갖지 않고 사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평가하는 것은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이유도 맞지 않다. 좀 상세히 설명하자면 나는 살면서 가지지 않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나는 시계를 차본 적이 없다.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듯이 무소유의 행위가 아니라 시계를 차면 불편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거리를 걸으면 시계가 없는 곳이 없었다. 벽시계가 붙어있는 건물도 많았다. 실내 공간에도 들어가면 벽시계가 없는 곳이 없었다. 그리고 만약 시계가 없는 곳에서 시간을 알고 싶으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준다. 그래서 시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시계를 차지 않았다 해서 시간을 어기거나 약속 시간에 늦어본 적은 없다. 둘째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손전화, 핸드폰이다. 이 역시 집에 가면 집 전화가 있고 사무실에 가면 내 전화가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 불편이 있다면 내가 출타해서 없을 때뿐이다. 이 또한 예전에는 거리에 나가면 공중전화 박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도 나에게는 절박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일찍부터 컴퓨터에 심취하여 웬만한 일은 컴퓨터로 처리한다. 학생들 교수법도 컴퓨터를 이용한다. 핸드폰이 갖고 있는 소소한 기능을 인터넷에서 전부 해결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집이나 사무실을 나가서는 나도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있다. 셋째, 나는 내 소유의 자가용을 가져본 적이 없다.
처음에는 자동차를 살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갖지 않았지만 경제적 안정을 찾고 나서 차를 살 만한 여유가 생겼는데도 차를 사지 않았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내가 1970년에 자동차 면허 시험을 쳤는데 합격하여 시내 주행 연습을 학원에서 받게 되었다. 내 곁에서 운전을 지도해 주시던 조교 선생님이 시내 주행을 마치고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선생님, 운전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인가? 내가 지금 자동차 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시내 주행을 교육받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묻는 건가? 운전대 처음 잡아봐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모시고 주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조교 선생님은 거짓말하지 말란다.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하며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물어보았다. 조교 선생님의 대답은 이렇다. 선생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선생님의 운전 솜씨는 굉장히 저돌적입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나한테도 그런 저돌성이 있는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본 적은 없는데 집에 와서 그 선생님의 말씀을 곱씹어 생각을 해보니 숨겨진 저돌성이 하나하나 기억났다. 나의 이런 내면을 선생님은 어떻게 알아차렸을까? 나한테는 우회적으로 저돌적이라는 말을 썼지만 아마도 난폭 운전을 한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 같다. 나는 직업이 정신과 의사라 환자들의 말을 집중적으로 들어야 하기도 하고 또 나 혼자 추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 비현실적 공상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이런 직업을 갖고 핸들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잠깐 엉뚱한 생각을 하는 동안 사고를 내기 십상이다. 그래서 그 조교 선생님의 말씀을 단번에 수용하고 그 후로 지금까지 핸들을 잡아본 적이 없다. 좀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모임에 가면 친구들은 모두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는 방향이 같은 친구에게 편승하면 된다. 내가 편승을 요구하면 모두들 흔쾌히 들어주었다. 그러면서 꼭 한마디씩 붙였다. 이 박사, 오늘 차 안 갖고 왔어? 내가 차를 갖고 있지 않다는 초의 의심도 하지 않고 하는 말이다. 지금 돌아보아도 택시를 타고 이 생각 저 생각 끝없이 하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했다. 만일 내가 핸들을 잡고 운전해서 다닌다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한 가지 자랑할 것은 있다. 1970년 이래 지금까지 나는 무사고 운전자다. 이런 고백을 했으니 지금부터라도 나보고 무소유의 실행자라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 세 가지를 안 가지고 산 탓에 지금은 불편한 점이 많다. 내 경험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드릴 수 있다면 이거다. 지금 발전하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마세요.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흐름의 끈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이 끈을 놓치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문맹자가 될 것이다. 나는 이 세 가지를 안 가진 탓에 산무무소유자라는 별명도 들었는데 셋 중에 없어서 제일 불편한 것이 있다면 핸드폰이다. 핸드폰의 많은 기능을 내가 다 활용할 수는 없지만 아는 사람끼리 서로 전화하고 그날그날 뜨는 사회 소식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은 이제 없으면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 핸드폰이 없어서 불편한 또 다른 이유는 내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자녀들의 걱정이 많다는 것이다. 집과 사무실에 없으면 내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위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여간 불편해하지 않는다. 나는 그 점이 불편하지 않지만
자녀들의 그런 불편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위치 추적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간단한 핸드폰은 가져볼까 하는 생각을 한다. 핸드폰이 없어서 가장 불편한 것은 이거다. 인터넷에 들어가자면 나를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 곳이 많다.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나 공인인증서 같은 것만 있으면 인터넷이 열렸는데 지금은 그 두 가지만으로 나를 인증하지 못한다. 요즘 통용되는 것이 자기 소유의 핸드폰 번호를 인증 수단으로 쓰는 것이니 내가 들어가고 싶은 사이트가 있다 하더라도 핸드폰이 없어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제일 불편하다. 불편하다면 불편감을 해소하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일인데 나는 너무 오래도록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핸드폰을 갖는 것이 좀 어색하고 서투르다. 이런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뒤늦었지만 갖고 싶다. 내가 하는 행동의 본심을 다른 사람들은 내 뜻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 세 가지 산무 무소유에 대한 것도 그렇다. 이제 나이 들어 그간 모아둔 옛날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니 이건 무소유가 아니라 욕심투성이다. 그러나 의식 수준에는 내가 욕심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다. 평생 마음속으로 지녔던 소망 가운데 하나는 내 방을 스님들의 선방처럼 해놓고 사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그저 꿈이었을 뿐이다. 내 거실을 보면 책장이나 소파나 기타 가구 같은 걸로 꽉 차서 내가 앉아 편히 쉴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다. 초심은 어디로 가고 이런 잡다한 물건들이 내 주변에 쌓여 있을까? 그러고 보면 내가 참 무지하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내 초심은 말에 그쳤을 뿐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한 것이다. 산무 무소유자라는 별명을 가진 자가 할 말은 아닌 듯하지만 나를 반면교사 삼아 지금의 사회 흐름을 대표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권해본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믿음. 나답게 산다는 것.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 이미 많은 선현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고 우리는 실제로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며 산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도 실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좋은 말씀인데 왜 실감하는 사람은 드물까? 생각해보면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나 자신과 비교가 되는 마당에 비교를 하지 말라니 억지 같은 말로도 들릴 법하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선현들이 많았을까? 내가 이 말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 비교가 되고 운동을 하더라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구별된다. 구별이 안 되는 것이 없는데 이 구별 자체가 비교가 아닐까? 나는 어릴 때 공부를 하면서 늘 우리 반에서 1등을 하는 내 친구와 나 자신을 비교했다. 시험을 치고 성적이 나오면 늘 그 친구와 비교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건장한 친구들과 항상 비교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키가 178cm인데 몸무게가 54kg이었으니 나는 체격 좋은 친구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했다. 어른이 되면서는 경제적 기반이 비교되기도 하고 직장에서의 서열이 비교되기도 했다.
이렇게 적다 보니 내 일생도 비교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비교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다. 1970년대 초 한국정신치료학회가 경봉스님을 모시고 경남 양산 통도사에 극락암에서 세미나를 연 적이 있다.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였다. 이 세미나에서 내 선배 한 분이 부산에 개업한 자기 병원으로 전화를 했다. 전화기를 들고 첫 마디에 난데 그러고는 환자들의 상태를 물었는데 이 광경을 보신 경봉 스님이 오늘의 세미나 주제 강연의 핵심이 무엇인지 저 친구가 답을 주었으니 내가 할 말이 없다고 하셨다. 무슨 뜻인지 선뜻 알기가 어려워 어리둥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경봉 스님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적합한 대답은 방금 내 선배가 전화하며 꺼낸 첫 마디 난데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주체성을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세미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초인종을 눌렀다. 인터폰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가 누구세요 한다. 나는 세미나 때를 기억해서 흉내를 내 보았다. 내다 그랬더니 내가 누구세요 한다.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누구냐고 묻는 것까지는 양해가 되는데 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도 내가 누구냐고 다시 물으니 어안이 벙벙하다. 혹시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른 것이 아닌가 한번 두리번거려 보았지만 우리 집이 확실하다. 그런데 내가 누구세요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 집 주인인데 내가 이군우입니다 등등 설명은 할 수 있으나 마땅한 설명이 아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세미나를 간 사이에 새로 우리 집에 온 도움이었는데 내가 초인종을 누르고 내다라고 한 대답이 이해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정신건강의 유치를 자기 정체감의 주체성에 둔다. 주체성이 있는 편이 없는 편에 비해 더욱 건강하다는 뜻이다. 이 주체성을 기준으로 두고 비교에 대해 설명을 해본다면 주체성이 약할수록 비교하는 심리가 커진다. 자기가 자기 자신임을 확신하는 힘이 약하면 자연히 타인을 의식하게 되고 타인을 의식하다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주체성이 강한 사람은 그 주체성을 바탕으로 타인을 보기 때문에 비교는 되겠지만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넘긴다. 주체성이 약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적기 때문에 남을 보면 남의 모습이 기준이 된다. 그러니 비교를 통해서 자기는 항상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주체성이 강하다고 해서 비교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체성이 적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일이 적다. 비교는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주지만 반대로 우월감을 심어주기도 한다.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만나면 열등감을, 자기보다 못한 대상을 만나면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비교라는 것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나 이 비교 때문에 매사에 자신을 못난이로 취급하여 열등감 속에 매몰된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알라라는 말에서부터 인생을 자기 분수대로 살아라로 이어지는 명언들도 따지고 보면 서로 비교하는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라는 충고일 것이다. 우리 속담에 뱁새가 황새 쫓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라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다. 황새는 다리가 길고 뱁새는 다리가 짧다. 그 짧은 다리로 긴 다리를 가진 황새를 따라가자니 가랑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이 속담을 뒤집어 생각해 본다. 황새가 뱁새 둥지에 들어가자면 다리가 부러진다.
뱁새의 둥지는 황새의 둥지에 비해 작을 것이다. 그러니 그 작은 뱁새의 둥지에 들어가려고 황새가 시도한다면 들어갈 수도 없으려니와 다리는 부러지고 말 것이다. 이 말에 대해 생각해 본 까닭은 황새는 황새고 뱁새는 뱁새이기 때문이다. 이 다른 두 새를 비교하는 것은 마치 사람들이 자신의 우열을 타인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황새는 황새 나름의 특성이 있고 뱁새는 뱁새 나름의 특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나는 나만의 특성이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나름의 특성을 지니고 산다. 그 특성은 황새나 뱁새의 특성이 비교될 수 없는 것처럼 서로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씀도 자신의 특성을 알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경고이고 분수대로 설라는 말 역시 자기 자신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 특성을 주체성으로 삼으라는 경고인 것 같다. 나를 남과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는 습성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이 우열과 비교하여 집착하여 살아간다면 어느 쪽이든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 없다. 비교하는 마음이 아무리 자연스럽고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매사를 비교하면서 산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나임을 확신하는 주체성을 강화하고 자기 나름의 특성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비교하는 마음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내가 나임을 확신하고 나답게 사는 것이 비교를 줄이는 비결이다. 이 말은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좋은 삶을 결정짓는 태도. 다른 사람 눈에 낀 티끌은 쉽게 보인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대인관계에서 소통할 때조차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소통에는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야 옳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사람마다 반응이 제각각이다. 본 대로 보았다고 말하고 들은 것을 들은 대로 말하라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가르침이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 이 역시 제각각이다. 왜 그럴까? 쉬운 대답을 하자면 사람들의 마음이 물질처럼 똑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똑같은 것을 함께 보아도 이 사람이 본 것과 저 사람이 본 것이 다르다. 언제부터 내려오는 속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현상에 딱 맞는 속담 하나가 있다. 내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본다. 이 말은 똑같은 티끌이라도 자기 것은 실제보다 작거나 없다고 생각하며 대신 다른 사람의 것은 아주 미세한 것이라도 그게 부풀려 표현한다는 뜻이다. 내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본다. 이 속담이 이제 듣기조차 진부하다. 내용이 틀려서 진부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뜻은 옳아도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그게 진부하다는 말이다. 요즘은 이런 말도 이해하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다. 그렇다면 이런 뜻을 전혀 모른단 말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용어가 달라졌을 뿐이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쓰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하면 노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이다. 똑같은 행위를 두고 이렇게 평가가 다르니 옛날 속담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뜻과 다르지 않다. 글로 쓰기에는 좀 민망한 속담이 하나 있는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다. 이 또한 제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것만 허물을 잡아 나무란다는 뜻이다. 이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서 나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해본다. 내 허물은 오리발, 남의 허물은 쪽집게. 자기가 한 일은 자기 스스로 잘못이거나 허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라고 부정을 하니 그게 오리발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허물까지 쪽집게로 콕 집어내듯이 들추어 비난하거나 공격을 한다. 내로남불 누가 만들었는지 참 절묘한 조어다. 사실 사람들의 심리적인 바탕에는 내로남불이라는 현상이 누구에게나 있다. 내로남불뿐 아니라 자기 생존을 위해서 또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지도 모르는 자극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단을 삼는다. 이런 현상은 나무랄 바가 못 된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기제이니 나무랄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개인에 따라서는 한두 가지를 주된 자기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이를 두고 전문 용어로 주된 자아 방어 기제라고 한다. 이 말은 사람들은 모두 많은 방어 기제를 갖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가 주로 선택하여 사용하는 기제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심리학적인 자아 방어 기제에 대입하여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찾는다면 투사라는 것이 있다. 투사는 정신방어 기제의 하나로서 자기 자신이 지니고 있으면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이나 속성을 타인의 것으로 돌리거나 또는 자신의 실패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심리 기제를 말한다. 흔히 편견을 타당화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자 이런 양상을 보인다. 또 어떤 경우에는 편집망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즉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던 사람이 타인이 자기를 해치기 위한 모함을 꾸미고 있다고 믿게 되는 경우까지 생긴다. 말을 좀 쉽게 하자면 어떤 상황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소통에서 허물을 만들어 남의 탓으로 뒤집어 씌우는 생각과 행동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심리학적인 용어인 투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자아 방어 기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기 마음을 보호하는 수단이라면 모두가 자아 방어 기제에 속한다. 이 많은 자아 방어 기제도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아주 건강한 방법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기제가 있다. 이것은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건강한 방어 기제이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제다. 둘째,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제인데 때로는 이롭기도 하고 때로는 해롭기도 하지만 그 해로움이 미미한 기제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기제를 제일 많이 동원하여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주 고약한 병적인 기제가 있는데 이를 주된 자아 방어 기제로 삼는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고 타인에게도 해를 많이 끼친다. 이 세 가지 분류를 근거로 내로남불을 생각하면 내로남불은 가장 고약한 정신병적인 자아 방어 기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방어 기제가 정신병리적인 투사에 해당되는 내로남불이라는 것이다. 내로남불은 실로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멀리 생각할 것도 없다. 주변을 살펴보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대인관계에서 토론하는 것을 보라. 자기 허물이 크면서도 그것은 감추고
남의 작은 허물을 콕 집어서 퍼뜨린다. 정말이지 걱정스럽다. 얼마 전 모임에 있어 갔더니 공적인 일로 정부 부처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조율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이 주제였다. 우리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성토하면서 강력한 항의와 법적인 조처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회원들이 많았다. 나도 표현은 달랐지만 그와 유사한 의견을 제출했다.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한 말이 놀랍기도 하고 후회스러웠다. 이런 내로남불 같은 생각이 나한테도 있었구나 하고 놀랐고 그런 생각을 표현한 것을 후회했다. 나라고 해서 내로남불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나는 평생 정신과 의사로서 내로남불 때문에 자신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망상증이나 편집증 환자들을 치료적으로 도와왔던 사람인데 나 역시 환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모임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 엄청 놀라웠다. 나는 내로남불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좀 적게 가졌을 것이라는 내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았기 때문에 내로남불 같은 생각을 남들보다 조금 통제하면서 살아왔다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지 않은가. 한국이라는 사회 공간에서 함께 숨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로 비슷한 자아 방어 기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주 건강한 자아 방어 기제도 많은데 왜 하필 이런 고약한 정신병리적 자아 방어 기제인 내로남불이 사회를 뒤덮고 있을까? 안타깝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생각이기는 하지만 한국 사회를 어떤 사회냐고 묻는다면 내로남불 사회라고 대답하고 싶다. 그 근거는 내가 심리학적 용어에 대입해 설명했듯이 우리 사회의 모습과 일치하는 바가 많기 때문이다. 내로남불 사회를 심리학적인 용어를 빌려 망상적 사회 또는 편집증 사회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내로남불의 원인은 많겠지만 한마디로 신뢰의 문제다. 신뢰가 없는 사회는 내로남불에 빠지기 쉽다. 즉 상호불신은 내로남불의 가장 쉬운 함정이 된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이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어떻게 하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신뢰해보기 먼저다. 신뢰가 없는 사회는 이미 편집증적인 사회이거나 편집증에 매몰되어 가는 사회일 것이다. 신뢰는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신뢰의 기본적인 회복 없이는 우리가 빠진 내로남불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알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 나를 성장시키는 생각. 인생은 내 인생이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또 인생의 중점 부근에 도달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이 있다. 자기 맘대로 살아봤으면 하는 소망대로 살지 못한 것이다. 누가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했나? 자기가 그렇게 살아놓고 이제 와서 마음대로 살아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다니. 그리고 만일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자유롭게 자기 맘대로 살아보고 싶다니. 되돌아보면 그런 자유로움이 인간에게 허용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사람이 혼자 사는 동물이라면 동물의 세계에 나오듯이 정글을 혼자 돌아다니면서 먹고 싶을 때 먹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하는 그런 자유로움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란 혼자 살 수 있는 처지가 아니고 집단적으로 모여 살고 그런 사회적 삶 가운데 서로 지켜야 할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제한 속에 살아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울타리 속에 갇혀 사는 동물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동물과 구분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런 생각을 충족하자면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를 제한하는 일정한 울타리 속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러니 정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자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 정의도 꼼꼼히 따져보면 틀린 곳이 많다. 일단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이렇다. 본능적인 욕구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자유일 것이다. 한번 되돌아보자. 본능적인 욕구대로 산다면 당장 우리에게 어떤 제한이 있을까? 모두가 알다시피 사람이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벽에 부딪힐 것이다. 한때는 히피족이라고 해서 이들의 삶을 자유로운 삶의 상징으로 생각한 적이 있다. 히피족이란 기성의 사회통념이나 제도, 가치관을 부정하고 인간성의 회복과 자연의 기의 등을 주장하며 자유로운 생활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미국 샌프란시스코, LA 등의 청년층에서 시작된 삶의 패턴이다. 내가 이 히피족을 직접 본 곳은 1982년 네팔에 갔을 때다. 트레킹을 하면서 코다리라는 중국과의 국경 접경지대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는데 몸에는 얇은 천 조각을 걸치고 나무 밑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이분들은 네팔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외국인들이었다. 멀리에서 보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이 무슨 동물의 무리가 나무 그늘 밑에 있는 줄 착각할 정도였다. 카트만두에서는 그런 부류 가운데 행색이 거지와 다름없는 모양새로 옛 왕궁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도 보았다. 당시에 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마약류도 쉽게 구하여 마약에 취해 길거리에 드러누운 사람도 보았다. 모두 히피들이라고 한다. 나는 그때 네팔에 오는 히피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는 수도자같이 자유로운 영혼을 쫓아 찾아온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패배자들이 네팔까지 와서 마약에 취하여 거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했다. 수도자 같은 히피건, 사회 적응에 실패한 히피건, 외관상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더욱이 그들이 추구한다고 하는 자유로운 생활이 어떤 것인지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요즘도 히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또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는 볼 수 없다. 우리가 서로 약속한 사회적인 제약을 성실히 지켜가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자유인이다. 정말로 이런 사회적으로 약속된 테두리까지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한다면 사회적인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기인으로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 보았다. 내 생각에는 자유는커녕 후회의 말씀을 남기고 떠나간 많은 선배처럼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없다. 사회적인 규범을 생각하고 도덕과 법률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기도 벅찬데 가족이라는 테두리도 있고 부모 자녀 간의 테두리도 있고 친구라든지 사회적인 테두리도 있고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겠는가?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자기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성질도 자신을 대표할 만큼 통합된 습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이름 뒤에 답다라는 말을 붙여도 틀리지 않는다. 친구가 보낸 글에서 본 것인데 인류 역사상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한 사람은 노마 시대의 네로이고 다른 한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히틀러이다. 두 사람 모두 제 마음대로 세상을 산 독재자다. 그런데 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 점이 있었던 걸까? 그래서 그들도 죽음에 이르러 내 마음대로 살아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을까? 우리는 누구를 독재자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람 이름 뒤에 독재자라고 붙이는 대신 네로답다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독재자가 제 마음대로 살아온 일화는 많지만 한 가지만 소개해 본다. 네로가 고대 올림픽에 참여하여 전차 경주에 출전했는데 꼴찌를 했다. 한데 즉석에서 전차 경기의 룰을 바꾸어 자신을 1등으로 만들고 월계관을 쓰고 돌아갔단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네로처럼 누구나 자기 성질대로 살면서 자기답게 산다. 그런데 이런 자기다움도 없이 남의 삶을 탐하여 그를 쫓다 보면 자기다움이란 없게 될 것이다. 물론 네로와 같이 악한 마음을 품고 악행을 하면서 자기답다고 말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기다움은 자기가 다듬기에 달려있다. 마치 내가 사는 집을 좀 더 아름답고 편하게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기 전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깨달음이 주는 가치. 흐름의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나는 젊었을 때부터 남이 다 가지는 것을 갖지 않고 살아왔다. 사람들은 이런 나의 생활 태도를 보고 무소유의 실천자라고 치켜세웠다. 듣기 싫지는 않은 말이지만 내가 갖지 않고 사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평가하는 것은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이유도 맞지 않다. 좀 상세히 설명하자면 나는 살면서 가지지 않은 3가지가 있다. 첫째, 나는 시계를 차본 적이 없다.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듯이 무소유의 행위가 아니라 시계를 차면 불편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거리를 걸으면 시계가 없는 곳이 없었다. 벽시계가 붙어있는 건물도 많았다. 실내 공간에도 들어가면 벽시계가 없는 곳이 없었다. 그리고 만약 시계가 없는 곳에서 시간을 알고 싶으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준다. 그래서 시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시계를 차지 않았다 해서 시간을 어기거나 약속 시간에 늦어본 적은 없다. 둘째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손전화, 핸드폰이다. 이 역시 집에 가면 집 전화가 있고 사무실에 가면 내 전화가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 불편이 있다면 내가 출타해서 없을 때뿐이다. 이 또한 예전에는 거리에 나가면 공중전화 박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도 나에게는 절박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일찍부터 컴퓨터에 심취하여 웬만한 일은 컴퓨터로 처리한다. 학생들 교수법도 컴퓨터를 이용한다. 핸드폰이 갖고 있는 소소한 기능을 인터넷에서 전부 해결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집이나 사무실을 나가서는 나도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있다. 셋째, 나는 내 소유의 자가용을 가져본 적이 없다. 처음에는 자동차를 살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갖지 않았지만 경제적 안정을 찾고 나서 차를 살 만한 여유가 생겼는데도 차를 사지 않았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내가 1970년에 자동차 면허 시험을 쳤는데 합격하여 시내 주행 연습을 학원에서 받게 되었다. 내 곁에서 운전을 지도해 주시던 조교 선생님이 시내 주행을 마치고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선생님, 운전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인가? 내가 지금 자동차 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시내 주행을 교육받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묻는 건가? 운전대 처음 잡아봐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모시고 주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조교 선생님은 거짓말하지 말란다.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하며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물어보았다. 조교 선생님의 대답은 이렇다. 선생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선생님의 운전 솜씨는 굉장히 저돌적입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나한테도 그런 저돌성이 있는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본 적은 없는데 집에 와서 그 선생님의 말씀을 곱씹어 생각을 해보니 숨겨진 저돌성이 하나하나 기억났다. 나의 이런 내면을 선생님은 어떻게 알아차렸을까? 나한테는 우회적으로 저돌적이라는 말을 썼지만 아마도 난폭 운전을 한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 같다. 나는 직업이 정신과 의사라 환자들의 말을 집중적으로 들어야 하기도 하고 또 나 혼자 추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 비현실적 공상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이런 직업을 갖고 핸들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잠깐 엉뚱한 생각을 하는 동안 사고를 내기 십상이다. 그래서 그 조교 선생님의 말씀을 단번에 수용하고 그 후로 지금까지 핸들을 잡아본 적이 없다. 좀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모임에 가면 친구들은 모두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는 방향이 같은 친구에게 편승하면 된다. 내가 편승을 요구하면 모두들 흔쾌히 들어주었다. 그러면서 꼭 한마디씩 붙였다. 이 박사, 오늘 차 안 갖고 왔어? 내가 차를 갖고 있지 않다는 초의 의심도 하지 않고 하는 말이다. 지금 돌아보아도 택시를 타고 이 생각 저 생각 끝없이 하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했다. 만일 내가 핸들을 잡고 운전해서 다닌다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한 가지 자랑할 것은 있다. 1970년 이래 지금까지 나는 무사고 운전자다. 이런 고백을 했으니 지금부터라도 나보고 무소유의 실행자라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 세 가지를 안 가지고 산 탓에 지금은 불편한 점이 많다. 내 경험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드릴 수 있다면 이거다. 지금 발전하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마세요.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흐름의 끈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이 끈을 놓치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문맹자가 될 것이다. 나는 이 세 가지를 안 가진 탓에 산무무소유자라는 별명도 들었는데 셋 중에 없어서 제일 불편한 것이 있다면 핸드폰이다. 핸드폰의 많은 기능을 내가 다 활용할 수는 없지만 아는 사람끼리 서로 전화하고 그날그날 뜨는 사회 소식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은 이제 없으면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 핸드폰이 없어서 불편한 또 다른 이유는 내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자녀들의 걱정이 많다는 것이다.
집과 사무실에 없으면 내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위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여간 불편해하지 않는다. 나는 그 점이 불편하지 않지만 자녀들의 그런 불편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위치 추적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간단한 핸드폰은 가져볼까 하는 생각을 한다. 핸드폰이 없어서 가장 불편한 것은 이거다. 인터넷에 들어가자면 나를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 곳이 많다.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나 공인인증서 같은 것만 있으면 인터넷이 열렸는데 지금은 그 두 가지만으로 나를 인증하지 못한다. 요즘 통용되는 것이 자기 소유의 핸드폰 번호를 인증 수단으로 쓰는 것이니 내가 들어가고 싶은 사이트가 있다 하더라도 핸드폰이 없어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제일 불편하다. 불편하다면 불편감을 해소하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일인데 나는 너무 오래도록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핸드폰을 갖는 것이 좀 어색하고 서투르다. 이런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뒤늦었지만 갖고 싶다. 내가 하는 행동의 본심을 다른 사람들은 내 뜻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 세 가지 산무 무소유에 대한 것도 그렇다. 이제 나이 들어 그간 모아둔 옛날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니 이건 무소유가 아니라 욕심투성이다. 그러나 의식 수준에는 내가 욕심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다. 평생 마음속으로 지녔던 소망 가운데 하나는 내 방을 스님들의 선방처럼 해놓고 사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그저 꿈이었을 뿐이다. 내 거실을 보면 책장이나 소파나 기타 가구 같은 걸로 꽉 차서 내가 앉아 편히 쉴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다. 초심은 어디로 가고 이런 잡다한 물건들이 내 주변에 쌓여 있을까? 그러고 보면 내가 참 무지하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내 초심은 말에 그쳤을 뿐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한 것이다. 산무 무소유자라는 별명을 가진 자가 할 말은 아닌 듯하지만 나를 반면교사 삼아 지금의 사회 흐름을 대표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권해본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믿음. 나답게 산다는 것.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 이미 많은 선현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고 우리는 실제로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며 산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도 실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좋은 말씀인데 왜 실감하는 사람은 드물까? 생각해보면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나 자신과 비교가 되는 마당에 비교를 하지 말라니 억지 같은 말로도 들릴 법하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선현들이 많았을까? 내가 이 말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 비교가 되고 운동을 하더라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구별된다. 구별이 안 되는 것이 없는데 이 구별 자체가 비교가 아닐까? 나는 어릴 때 공부를 하면서 늘 우리 반에서 1등을 하는 내 친구와 나 자신을 비교했다. 시험을 치고 성적이 나오면 늘 그 친구와 비교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건장한 친구들과 항상 비교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키가 178cm인데 몸무게가 54kg이었으니 나는 체격 좋은 친구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했다.
어른이 되면서는 경제적 기반이 비교되기도 하고 직장에서의 서열이 비교되기도 했다. 이렇게 적다 보니 내 일생도 비교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비교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다. 1970년대 초 한국정신치료학회가 경봉스님을 모시고 경남 양산 통도사에 극락암에서 세미나를 연 적이 있다.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였다. 이 세미나에서 내 선배 한 분이 부산에 개업한 자기 병원으로 전화를 했다. 전화기를 들고 첫마디에 난데 그러고는 환자들의 상태를 물었는데 이 광경을 보신 경봉 스님이 오늘의 세미나 주제 강연의 핵심이 무엇인지 저 친구가 답을 주었으니 내가 할 말이 없다고 하셨다. 무슨 뜻인지 선뜻 알기가 어려워 어리둥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경봉 스님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적합한 대답은 방금 내 선배가 전화하며 꺼낸 첫마디 난데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주체성을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세미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초인종을 눌렀다. 인터폰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가 누구세요 한다. 나는 세미나 때를 기억해서 흉내를 내 보았다. 내다 그랬더니 내가 누구세요 한다.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누구냐고 묻는 것까지는 양해가 되는데 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도 내가 누구냐고 다시 물으니 어안이 벙벙하다. 혹시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른 것이 아닌가 한번 두리번거려 보았지만 우리 집이 확실하다. 그런데 내가 누구세요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 집 주인인데 내가 이군우입니다 등등 설명은 할 수 있으나 마땅한 설명이 아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세미나를 간 사이에 새로 우리 집에 온 도움이었는데 내가 초인종을 누르고 내다라고 한 대답이 이해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정신건강의 유치를 자기 정체감의 주체성에 둔다. 주체성이 있는 편이 없는 편에 비해 더 건강하다는 뜻이다. 이 주체성을 기준으로 두고 비교에 대해 설명을 해본다면 주체성이 약할수록 비교하는 심리가 커진다. 자기가 자기 자신임을 확신하는 힘이 약하면 자연히 타인을 의식하게 되고 타인을 의식하다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주체성이 강한 사람은 그 주체성을 바탕으로 타인을 보기 때문에 비교는 되겠지만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넘긴다. 주체성이 약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적기 때문에 남을 보면 남의 모습이 기준이 된다. 그러니 비교를 통해서 자기는 항상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주체성이 강하다고 해서 비교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체성이 적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일이 적다. 비교는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주지만 반대로 우월감을 심어주기도 한다.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만나면 열등감을, 자기보다 못한 대상을 만나면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비교라는 것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나 이 비교 때문에 매사에 자신을 못난이로 취급하여 열등감 속에 매몰된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알라라는 말에서부터 인생을 자기 분수대로 살아라로 이어지는 명언들도 따지고 보면 서로 비교하는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라는 충고일 것이다. 우리 속담에 뱁새가 황새 쫓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라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다. 황새는 다리가 길고 뱁새는 다리가 짧다. 그 짧은 다리로 긴 다리를 가진 황새를 따라가자니 가랑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이 속담을 뒤집어 생각해 본다. 황새가 뱁새 둥지에 들어가자면 다리가 부러진다. 뱁새의 둥지는 황새의 둥지에 비해 작을 것이다. 그러니 그 작은 뱁새의 둥지에 들어가려고 황새가 시도한다면 들어갈 수도 없으려니와 다리는 부러지고 말 것이다. 이 말에 대해 생각해 본 까닭은 황새는 황새고 뱁새는 뱁새이기 때문이다. 이 다른 두 새를 비교하는 것은 마치 사람들이 자신의 우열을 타인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황새는 황새 나름의 특성이 있고 뱁새는 뱁새 나름의 특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나는 나만의 특성이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나름의 특성을 지니고 산다. 그 특성은 황새나 뱁새의 특성이 비교될 수 없는 것처럼 서로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씀도 자신의 특성을 알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경고이고 분수대로 살라는 말 역시 자기 자신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 특성을 주체성으로 삼으라는 경고인 것 같다. 나를 남과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는 습성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이 우열과 비교하여 집착하여 살아간다면 어느 쪽이든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 없다. 비교하는 마음이 아무리 자연스럽고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매사를 비교하면서 산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나임을 확신하는 주체성을 강화하고 자기 나름의 특성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비교하는 마음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내가 나임을 확신하고 나답게 사는 것이 비교를 줄이는 비결이다. 이 말은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좋은 삶을 결정짓는 태도. 다른 사람 눈에 낀 티끌은 쉽게 보인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대인관계에서 소통할 때조차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소통에는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야 옳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사람마다 반응이 제각각이다. 본 대로 보았다고 말하고 들은 것을 들은 대로 말하라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가르침이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 이 역시 제각각이다. 왜 그럴까? 쉬운 대답을 하자면 사람들의 마음이 물질처럼 똑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똑같은 것을 함께 보아도 이 사람이 본 것과 저 사람이 본 것이 다르다. 언제부터 내려오는 속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현상에 딱 맞는 속담 하나가 있다. 내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본다. 이 말은 똑같은 티끌이라도 자기 것은 실제보다 작거나 없다고 생각하며 대신 다른 사람의 것은 아주 미세한 것이라도 크게 부풀려 표현한다는 뜻이다. 내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본다. 이 속담이 이제 듣기조차 진부하다. 내용이 틀려서 진부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뜻은 옳아도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그게 진부하다는 말이다. 요즘은 이런 말도 이해하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다. 그렇다면 이런 뜻을 전혀 모른단 말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용어가 달라졌을 뿐이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쓰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하면 노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이다. 똑같은 행위를 두고 이렇게 평가가 다르니
옛날 속담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뜻과 다르지 않다. 글로 쓰기에는 좀 민망한 속담이 하나 있는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다. 이 또한 제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것만 허물을 잡아 나무란다는 뜻이다. 이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서 나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해본다. 내 허물은 오리발, 남의 허물은 쪽집게. 자기가 한 일은 자기 스스로 잘못이거나 허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라고 부정을 하니 그게 오리발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허물까지 쪽집게로 콕 집어내듯이 들추어 비난하거나 공격을 한다. 내로남불 누가 만들었는지 참 절묘한 조어다. 사실 사람들의 심리적인 바탕에는 내로남불이라는 현상이 누구에게나 있다. 내로남불뿐 아니라 자기 생존을 위해서 또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지도 모르는 자극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단을 삼는다. 이런 현상은 나무랄 바가 못된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기제이니 나무랄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개인에 따라서는 한두 가지를 주된 자기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이를 두고 전문 용어로 주된 자아 방어 기제라고 한다. 이 말은 사람들은 모두 많은 방어 기제를 갖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가 주로 선택하여 사용하는 기제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심리학적인 자아 방어 기제에 대입하여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찾는다면 투사라는 것이 있다. 투사는 정신방어 기제의 하나로서 자기 자신이 지니고 있으면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이나 속성을 타인의 것으로 돌리거나 또는 자신의 실패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심리 기제를 말한다. 흔히 편견을 타당화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자 이런 양상을 보인다. 또 어떤 경우에는 편집망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즉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던 사람이 타인이 자기를 해치기 위한 모함을 꾸미고 있다고 믿게 되는 경우까지 생긴다. 말을 좀 쉽게 하자면 어떤 상황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소통에서 허물을 만들어 남의 탓으로 뒤집어 씌우는 생각과 행동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심리학적인 용어인 투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자아 방어 기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기 마음을 보호하는 수단이라면 모두가 자아 방어 기제에 속한다. 이 많은 자아 방어 기제도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아주 건강한 방법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기제가 있다. 이것은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건강한 방어 기제이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제다. 둘째,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제인데 때로는 이롭기도 하고 때로는 해롭기도 하지만 그 해로움이 미미한 기제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기제를 제일 많이 동원하여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주 고약한 병적인 기제가 있는데 이를 주된 자아 방어 기제로 삼는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고 타인에게도 해를 많이 끼친다. 이 세 가지 분류를 근거로 내로남불을 생각하면 내로남불은 가장 고약한 정신병적인 자아 방어 기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방어 기제가 정신병리적인 투사에 해당되는 내로남불이라는 것이다. 내로남불은 실로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멀리 생각할 것도 없다. 주변을 살펴보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대인관계에서 토론하는 것을 보라. 자기 허물이 크면서도 그것은 감추고 남의 작은 허물을 콕 집어서 퍼뜨린다. 정말이지 걱정스럽다. 얼마 전 모임에 있어 갔더니 공적인 일로 정부 부처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조율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이 주제였다. 우리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성토하면서 강력한 항의와 법적인 조처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회원들이 많았다. 나도 표현은 달랐지만 그와 유사한 의견을 제출했다.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한 말이 놀랍기도 하고 후회스러웠다. 이런 내로남불 같은 생각이 나한테도 있었구나 하고 놀랐고 그런 생각을 표현한 것을 후회했다. 나라고 해서 내로남불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나는 평생 정신과 의사로서 내로남불 때문에 자신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망상증이나 편집증 환자들을 치료적으로 도와왔던 사람인데 나 역시 환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모임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 엄청 놀라웠다. 나는 내로남불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좀 적게 가졌을 것이라는 내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았기 때문에 내로남불 같은 생각을 남들보다 조금 통제하면서 살아왔다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지 않은가. 한국이라는 사회 공간에서 함께 숨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로 비슷한 자아 방어 기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주 건강한 자아 방어 기제도 많은데 왜 하필 이런 고약한 정신병리적 자아 방어 기제인 내로남불이 사회를 뒤덮고 있을까? 안타깝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생각이기는 하지만 한국 사회를 어떤 사회냐고 묻는다면 내로남불 사회라고 대답하고 싶다. 그 근거는 내가 심리학적 용어에 대입해 설명했듯이 우리 사회의 모습과 일치하는 바가 많기 때문이다. 내로남불 사회를 심리학적인 용어를 빌려 망상적 사회 또는 편집증 사회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내로남불의 원인은 많겠지만 한마디로 신뢰의 문제다. 신뢰가 없는 사회는 내로남불에 빠지기 쉽다. 즉 상호불신은 내로남불의 가장 쉬운 함정이 된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이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어떻게 하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신뢰해보기 먼저다. 신뢰가 없는 사회는 이미 편집증적인 사회이거나 편집증에 매몰되어 가는 사회일 것이다. 신뢰는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신뢰의 기본적인 회복 없이는 우리가 빠진 내로남불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알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 나를 성장시키는 생각. 인생은 내 인생이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또 인생의 중점 부근에 도달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이 있다. 자기 맘대로 살아봤으면 하는 소망대로 살지 못한 것이다. 누가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했나? 자기가 그렇게 살아놓고 이제 와서 마음대로 살아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다니. 그리고 만일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자유롭게 자기 맘대로 살아보고 싶다니. 되돌아보면 그런 자유로움이 인간에게 허용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사람이 혼자 사는 동물이라면 동물의 세계에 나오듯이 정글을 혼자 돌아다니면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하는 그런 자유로움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란 혼자 살 수 있는 처지가 아니고 집단적으로 모여 살고 그런 사회적 삶 가운데 서로 지켜야 할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제한 속에 살아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울타리 속에 갇혀 사는 동물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동물과 구분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런 생각을 충족하자면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를 제한하는 일정한 울타리 속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러니 정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자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 정의도 꼼꼼히 따져보면 틀린 곳이 많다. 일단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이렇다. 본능적인 욕구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자유일 것이다. 한번 되돌아보자. 본능적인 욕구대로 산다면 당장 우리에게 어떤 제한이 있을까? 모두가 알다시피 사람이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벽에 부딪힐 것이다. 한때는 히피족이라고 해서 이들의 삶을 자유로운 삶의 상징으로 생각한 적이 있다. 히피족이란 기성의 사회통념이나 제도, 가치관을 부정하고 인간성의 회복과 자연의 기의 등을 주장하며 자유로운 생활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미국 샌프란시스코, LA 등의 청년층에서 시작된 삶의 패턴이다. 내가 이 히피족을 직접 본 곳은 1982년 네팔에 갔을 때다. 트레킹을 하면서 코다리라는 중국과의 국경 접경지대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는데 몸에는 얇은 천 조각을 걸치고 나무 밑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이분들은 네팔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외국인들이었다. 멀리에서 보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이 무슨 동물의 무리가 나무 그늘 밑에 있는 줄 착각할 정도였다. 카트만두에서는 그런 부류 가운데 행색이 거지와 다름없는 모양새로 옛 왕궁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도 보았다. 당시에 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마약류도 쉽게 구하여 마약에 취해 길거리에 드러누운 사람도 보았다. 모두 히피들이라고 한다. 나는 그때 네팔에 오는 히피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는 수도자같이 자유로운 영혼을 쫓아 찾아온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패배자들이 네팔까지 와서 마약에 취하여 거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했다. 수도자 같은 히피건, 사회 적응에 실패한 히피건, 외관상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더욱이 그들이 추구한다고 하는 자유로운 생활이 어떤 것인지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요즘도 히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또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는 볼 수 없다. 우리가 서로 약속한 사회적인 제약을 성실히 지켜가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자유인이다. 정말로 이런 사회적으로 약속된 테두리까지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한다면 사회적인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기인으로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 보았다. 내 생각에는 자유는커녕 후회의 말씀을 남기고 떠나간 많은 선배처럼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없다. 사회적인 규범을 생각하고 도덕과 법률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기도 벅찬데
가족이라는 테두리도 있고 부모 자녀 간의 테두리도 있고 친구라든지 사회적인 테두리도 있고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겠는가?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자기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성질도 자신을 대표할 만큼 통합된 습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이름 뒤에 답다라는 말을 붙여도 틀리지 않는다. 친구가 보낸 글에서 본 것인데 인류 역사상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한 사람은 노마 시대의 네로이고 다른 한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히틀러이다. 두 사람 모두 제 마음대로 세상을 산 독재자다. 그런데 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 점이 있었던 걸까? 그래서 그들도 죽음에 이르러 내 마음대로 살아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을까? 우리는 누구를 독재자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람 이름 뒤에 독재자라고 붙이는 대신 네로답다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독재자가 제 마음대로 살아온 일화는 많지만 한 가지만 소개해 본다. 네로가 고대 올림픽에 참여하여 전차 경주에 출전했는데 꼴찌를 했다. 한데 즉석에서 전차 경기의 룰을 바꾸어 자신을 1등으로 만들고 월계관을 쓰고 돌아갔단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네로처럼 누구나 자기 성질대로 살면서 자기답게 산다. 그런데 이런 자기다움도 없이 남의 삶을 탐하여 그를 쫓다 보면 자기다움이란 없게 될 것이다. 물론 네로와 같이 악한 마음을 품고 악행을 하면서 자기답다고 말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기다움은 자기가 다듬기에 달려있다. 마치 내가 사는 집을 좀 더 아름답고 편하게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살 만큼 살았다는 보통의 착각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